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의 조성호 기자입니다. 오늘도 저번에 출연해 주셨던 우리 조성관 편집장님, 주간조선의 조성관 편집장님 모시고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 여기서 두 번째 인물, 패션의 혁명가 샤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한국에서도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코코 샤넬. 네. 옛날에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던 예, 걸로 기억을 나왔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샤넬에 대해서 아주 깊게 취재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 분량이 되게 재미있게 예, 읽었습니다. 예. 먼저 이 코코 샤넬 하면은 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화려한 이미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패션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오트 꿰뜨르라고 하죠. 예. 예, 오트 꿰뜨르라고 하죠. 예. 맞춤, 양장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인 거죠. 예. 예. 근데 이 화려할 것만 같았던 이 샤넬, 코코 샤넬의 그냥 저는 편하게 일단은 코코 샤넬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근데 그 어린 유년기의 삶은 굉장히 불우했다고 하는데 예. 그 이야기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네. 어머니의 죽음, 또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버림받음, 그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제가 파리 천재들을 쓰기 전에 29명의 다른 천재들을 만났거든요. 예. 빈부터 시작해서 런던 했는데 이 29명 중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은 네. 찰리 채플린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찰리 채플린이었는데 네. 제가 코코 샤넬을 연구하면서 예. 세상에 네. 샤넬보다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예.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은 오히려 네. 코코 샤넬에 비하면 수준이 좀 낮다고 할까요? 정도가. 예. 그 정도로 불행한, 이보다 불행할 수 없는 그런 유년기를 보냈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그 아버지는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아버지는 네. 아주 말만 번드르르하게 잘하는 남봉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말 잘하는 집안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뭐 아니면 뭔데 되게 사기꾼인 경우가 좀 있죠. 예. 근데 샤넬 아버지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장돌뱅이 남봉꾼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시골 프랑스의 이곳저곳을 떠들면서 장돌뱅이니까 떠들면서 동네 처녀들한테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 처녀들한테 그럴듯한 말하면은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를 갖게 하고 도망치고 이걸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그 중에 샤넬 엄마가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이 아버지를요? 예. 그 당시 왜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세기 유럽 여자들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이 있을 수 없잖아요. 교육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경우 결국은 미우나 고우나 저놈이 날 폭행하건 말건 남편을 따라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놈은 아버지는 남봉꾼이라 책임질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이 된 거죠. 그래서 난 게 가브리엘 샤넬인데 그것도 태어난 게 구제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더라고요. 구제원에서 태어나서 그럼 얼마나 상황이 열악했다는 걸 짐작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결혼했단 말입니다. 네. 억지로 결혼한 거죠.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거미처럼 찰거미처럼 붙어 다니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한국이나 전 세계에 마찬가지죠. 여자들이 피임을 못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면 족족 낳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여건에 치명적으로 여성을 억압하는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족족 생기는 대로 아이 낳아서 집에 오고 그러면 장돌뱅이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여자가. 애는 생기고 낳고 그러다가 엄마가 불과 33살에
그러니까 네. 못 먹고 네. 떠돌고 아이는 계속 낳고 몸이 약해지잖아요. 쇠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33살에 네. 유명을 달리하죠. 네. 그러니까 네. 이 아버지란 작자가 네. 아이 웬건이 잘 됐네 라고 하고 예. 그 딸을 그 한 명 더 있었는데 딸을 그 달구지에 싣고 오바진 수도원, 예. 그러니까 소녀 전용 수도원이죠. 소녀 전용 수도원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있어라. 내가 곧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아. 근데 가브리엘 샤넬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됩니다. 아, 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이거는 지금 다시 이렇게 되돌아봐도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그렇죠. 예. 12살입니다. 그 당시에. 예. 그 샤넬 나이가 12살이었어요. 네. 그것도 여자로서의 어떤 예민할 때인데.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오리진 고아원? 오바진. 예. 오바진 고아원에서 7년간을 생활을 하는데 이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우했을지 모르지만은요. 편집자님께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훗날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로 샤넬이 성장하는데 이때가 또 성장하는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생각을? 그 참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12살이고 네. 버림받았잖아요. 네네네.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한테 네. 난봉꾼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어요. 네. 그 소녀가 받았을 상처가 어떨지 미로 조금은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 12살이면 얼마나 예민한 나이입니까? 네. 근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산속에 있는 네. 접근하기 힘든 그 수도원이었는데, 수도원은 그게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죠. 수도원은 수도원은 되죠. 네. 거기서 뭐 고성방가가 있을 리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죠? 침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도원은 세속으로부터, 세진으로부터, 속세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립이죠. 침묵, 고립. 그리고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 사람들이 잘 먹을 수가 없죠. 네. 검소죠, 검소. 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수도원 생활이라는 게 단순함의 반복이겠죠. 네. 그렇죠? 네. 예. 짜여져 있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엄격함이겠죠. 엄격함. 또 뭐 달리 말하면 수수함도 있겠고요. 네. 자, 이거를 이런 그 형용사를 이런 단어를 색으로 바꿨을 때 색으로 환칠하면 어떤 색이 될까? 아, 색깔로요? 예. 저는 그거를 흑과 백으로 본 겁니다. 무채색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샤넬은 뭐 자기가 그 시기에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패션 디자이너가 뭔지도 몰랐죠. 네. 패션이 뭔지도 모를 때죠. 근데 7년간 오바진 고아원에서 지내면서 예. 이게 어마어마한 상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상처는 결국은 그게 무의식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인간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게 되죠. 네. 무의식에서. 그래서 네. 이런 나중에 패션 디자이너가 됐을 때 그때 보고 느낀 네. 그거를 아주 단순화시켰을 때 네. 색으로 갈 때 흑과 백이로 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사회작가에서 말씀해줬다시피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불멸의 천재들을 쭉 만나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쓸모없는 경험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네. 그 경험을 쓸모없게 만드는 사람만 있을 뿐이야. 예.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모든 경험, 좌절, 절망, 이게 나중에 다 굉장히 좋은 자기한테 보약이 되고 큰 밑거름이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네. 그 오바진 수도원에서의 7년간 얼마나 그 뼈저린 상처 받았겠어요. 하지만 거기서 가브리엘 샤넬은 침묵, 고독, 고립, 단순함에서 네. 그걸 흑과 백의 이미지로 색깔로 전환시키는 네. 그런 걸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고서는 1901년도에, 그러니까 샤넬이 19살 되는 해에, 예, 예. 그 수도원의 주선으로 해가지고 물랭? 네네. 프랑스 물랭에는 한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음. 거기서 뭐 보조 양제사, 바느질을 예, 예. 하는 일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그거에 적성이 맞지 않아가지고, 음. 이제 코코 샤넬, 코코라는 그 별칭을 얻게 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네, 예, 예. 그 계기가 또 재밌더라고요. 예, 예. 그 당시에 수도원은 네. 여자건 남자건 19살이 되면 네.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대 초반 애들이 들어가서 19살이 되면 수녀가 될 것인지, 남자는 신부가 될 것인지, 네. 아니면 네. 사회에 나가서 직업인의 길을 걸을 것인지 선택을 예. 해야 됐거든요. 예. 샤넬은 거기서 나가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네. 수도원에서 그 당시만 해도 종교가 가톨릭이 영향을 행사할 때이기 때문에 네. 수도원의 주선으로 양장점 들어가서 이제 실밥 듣는 걸 배웠죠. 근데 네. 이게 좀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예. 단순 예, 노동이니까요. 예. 그리고 샤넬은 어떤 남봉꾼 아버지 불행한 어머니에게 태어났지만 좋은 그 신체적인 외모를 타고났거든요. 예, 그래서 하다가 네. 다른 길을 걷는데 이 물랭이라는 데를 좀 보면 네. 물랭은 우리 알죠? 그 물랭 르주라도 있죠? 네, 네, 예, 네. 파리에 파리에. 이제 이름은 같은 거죠. 네. 물랭은. 네. 근데 이 도시는 네. 프랑스 중부에 있는데 그 군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네, 네, 네. 군인들이 많이 살면 군인들을 위한 네. 반문화가 발달하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조그만 소도시다 보니까 파리에서 유행한 것에 한물 지나간 것들이 여기 와서 공연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이름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 가면 네. 지방 소도시 가면 예. 서울에서 하는 이름이 다 있잖아요. 예, 예. 똑같은 거죠. 예, 예. 그래서 파리에서 잘 나가는 카페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거기서 레파토리도 역시 네.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예. 그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예. 거기서 부른 게 네. 그 코코 노래를 불렀는데 코코리코를 불렀는데 네. 사람들이 이 노래를 군인들이 듣다가 네. 코코란 말이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잘하니까 네. 그다음부터 가브리엘 샤넬에서 네. 코코 샤넬로 이렇게 붙여준 거죠. 별칭 비슷하게 해서. 예. 근데 그게 또 운이겠지만 네. 샤넬은 본인의 좋아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은 가수로 성공하고 싶어 했으나 네. 목소리와 가창력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또 다른 식으로 풀리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인생이 풀리는 게, 모자 가게. 예. 한 모자에 대한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 장교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발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또다시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발장이라는 사람 만나서는 그 사람이 군인이었는데, 군인 거주지였으니까, 네. 그렇게 만났는데 이 사람은 말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말. 예.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물려받은 어떤 별장 같은 데 지나다가, 네.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샤넬이 파리로 갑니다. 네.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어떤 천재도, 네. 뛰어난 천재도 네. 시골에만 계속 있어서는 천재로 꼽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중앙 집권적인 국제도시로 가야죠. 근데 이제 파리로 갔는데, 파리는 벌써 만나는 사람들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거기서 말 타는 사람만 보다가 네. 샤넬이 지적인 남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보이라는 보이야. 사람, 보이 카페를 만나면서 네. 그 지적인 남자를 보고 거기서 이제 모자를 만드는데 네. 샤넬이 그게 뭐 그렇겠죠. 그 당시만 해도 모자는 화려한 모자였습니다. 네. 대세는 깃털이 달리고 그렇죠. 굉장히 챙이 넓고 예. 근데 샤넬은 굉장히 심플한 모자를 딱 내놨어요. 이것도 아마 그 오바진 스톤의 7년의 경험이 무의식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무채색이. 뭐 그런 예. 것처럼. 네. 그러면서 그 당시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몰랐죠. 어쨌든 모자 가게가 잘 됐어요. 네. 잘 되면서 이제 샤넬이 이제 모자와 패션을 네. 쪽에 이렇게 분야를 넓히는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때 그 당시에는 막 승마 바지, 코르셋, 예.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제 샤넬이 그런 기존의 여자들이 입었던 옷, 예를 들면 코르셋 같은 거는 뭐 막 몸을 조이는 옷인데 네네. 그거를 굉장히 기능성을 강조하는 옷으로 바꾸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 그렇게 되면서 1913년도에 노르망디 휴양도시 도빌이라는 곳에서 예. 본인만의 이제 부티크를 오픈을 하고 이때 아주 획기적인 개념 모델이라는 거를 막 써서 자기 고모나 또 그다음에 여동생 앙투아네트 뭐 이런 사람들을 삼아서 했다는데 이게 획기적인 개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중요한 얘기까지 왔는데 네. 저는 그 1차 세계대전이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예. 총에 맞죠. 그러면서 시작됐는데 네. 사실은 1차 대전의 전운이 네. 1913년부터 파리에서 그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또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그럼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죠? 군인이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은 부유층들이 움직이잖아요. 먼저 이동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이동한 곳이 네. 놀망디 해변에 놀망디에 있는 네. 도빌이라는 네. 거기는 바로 도버해역 건너편 저쪽에 보면 영국이고 예. 여차하면 영국으로 네. 가면 되고 거기로 옮겨가죠. 예. 그 애인을 따라서 옮겨가죠. 보이 네. 카페를 따라서 옮겨가는데 거기서 아주 조그만 가게를 차려요. 네. 차리면서 이름을 네. 가브리엘 샤넬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입니다. 근데 도빌이 왜 중요한 곳이냐면 네. 혹시 그 사회자께서는 그 흑백 영화 남과 여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남과 여 하면은 이 음악이죠. 빰빰빰 바바바바바 바바바바 이겠죠. 예. 이거는 40대 이상들은 못 읽는 영화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예. 대단한 그 영화 남과 여의 배경이 도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남과 여의 배경이 도빌이고 예. 그래서 그 감독이 클로드 럴로슈라는 감독인데 네. 도빌에 가면 이 사람 이름 딴 광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피신해 있는 거죠. 파리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때 자기 그 고모한테 그러니까 스타일이 좋으니까 키가 큰 스타일이 좋으니까 옷 입혀서 한번 이렇게 그 해변가에 데크가 굉장히 그 넓은 데크가 뭐 한 몇 킬로 이렇게 쫙 있거든요. 이게 펼쳐져 있나 보네요. 이렇게 해변가를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변가를 걷고 싶어도 모래가 박히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사람은 그냥 데크를 걸으면 되죠. 해변을 느끼잖아요. 그 데크를 걷게 하는 거예요. 걷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가게로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일도 멋지고, 처음 보는 호기심도 들고. 허리가 잘록한 콘셋이 아니야. 그냥 뭐 이래. 그렇죠. 민자 같아. 근데 편하게 보여. 모자도 희한해.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여자가 뭐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따라온 거죠. 그 당시는 어땠어요? 그 인상파 화가의 그림을 보면 여자들이 대략 어떤 복장이죠? 콜셋 있죠? 그렇죠. 모자 화려하죠? 그리고 치마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던가? 예, 뭐 다 그렇죠. 옛날 예, 번역하고 예, 예. 그렇더라고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 의상, 모자를 입힌 모델이라는 개념도 몰랐겠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러면서 네. 그 가게가 잘 되게 된 거죠. 예. 예, 예. 그 앞서 말씀하셨던 보이카페. 네네. 이 사람이 이제 이 샤넬이 모자 가게를 여는데도 도움을 주고 뭔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은데 예. 보이카펠은 그러니까 샤넬은 보이카펠과 결혼을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이카펠은 샤넬과의 결혼을 꺼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예, 보이카펠은 정말 샤넬이 사랑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네. 거의 동거는 아니지만 예, 거의 그런 깊은 관계를 맺었는데 보이카펠은 좀 나름대로 출생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런 사람일수록 큰 힘을 원하잖아요. 네. 권력을. 예. 그래서 결혼 상대도 네. 신분이 있는 집안의 여자랑 하길 원했죠. 예. 그거에 비하면 그런 점에 비춰보면 예. 샤넬은 네. 아름답고 뛰어난 여자지만 네.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한미엔. 예, 그렇죠. 한미한 집안, 한미한 정도가 아니죠. 거의. 예. 그래서 네. 그 샤넬은 보이와 결혼하면서 안정을 찾고 싶었지만 네. 보이는 생각이 달랐던 거죠. 연애는 했지만 네. 결혼 상대는 다른 사람을 택합니다. 네. 그러다가 네. 1919년에 네. 어디죠? 깐느 네. 그 근처에서 예. 교통사고로 죽죠. 예. 그게 샤넬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렇죠. 기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부터 샤넬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그 패션 세계에 몰두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샤넬이 디자인한 걸 보면은 뭐 어부에게서 영감을 얻은 패션 그렇죠. 스타일,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르셋을 타파하고 또 치마를 발목까지 올리는 그런 파격적인 스타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샤넬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 휴가 나온 군인들이 이 여성들의 옷을 보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느꼈다고 그러는데 뭐 이게 갖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샤넬 패션이라는 게 어떤? 그게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 사회는 잘 변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 거되게 변하죠. 근데 어떤 모멘텀이 올 때는 사회가 급격히 변합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쟁. 그렇죠. 네. 전쟁이 벌어지면 하루아침에 100년 걸려도 안 변하던 게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세요. 신문에 네. 매일 전사자 무슨 전투에서 누가 몇 명 죽었고 쫙 나오잖아요. 예. 그걸 후방에 사람이 보면은 내 인생 이거 이렇게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잖아요. 예.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자기 지금 현재 인생을 즐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 프랑스인의 관습, 윤리, 도덕관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덕관념까지 바뀐다. 그러니까 그 바뀌면은 그게 뭐로 나타나죠? 사람이 패션으로도 나타나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샤넬이 처음 시도했던 그 챙이 없는 단순한 심플한 모자도 쓰고 그 콜셋으로 꽉 조인 그런 옷을 거부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거 입는다고 해서 누가 뭐래.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발이 치마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그렇죠. 가려져 있었나 보네요. 예. 길었죠. 치마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부축을 하지 않으면 여자들이 행동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발이 나오니까 뭐가 중요해지죠? 구두가 중요해지죠. 구두가 패션의 영역으로 성큼성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그러면서 패션까지. 그래서 그 1차 대전 중에 파리에 휴가 나왔던 군인들이 보고 기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이 발목이 보이네? 여자들이 패션 저렇게 변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거죠.
예. 전쟁이 예. 어마어마한 걸 바꾸는데 그 타이밍을 샤넬이 정확히 캐치를 한. 읽었다고 하기보다 그게 맞은 거죠. 그렇죠. 맞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샤넬이 이게 대략 1916년에서 17년쯤으로 됐는데 직원 300명까지 거느리면서 굉장히 그 어떤 자기만의 패션 제국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패션 제국을 거느리게 건설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이 카펠이 죽고 샤넬이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약간 을에 찾아올 수 있는 또 어떤 약간 남성 편력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샤넬한테 다가오는 두 남자가 있어요. 한 사람이 로마노프 왕조의 후손인 드미트리 공작. 이 사람이 샤넬 그 유명한 샤넬의 그 유명한 넘버 5 향수와도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드미트리 공작을 보려면 생각해 보세요. 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1917년 일어났죠. 17년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이 있었죠. 2월 혁명 때 이제 그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져서 그 니콜라이 2세가 그 차르스코의 셀로란 데 가서 일종의 연금되는 거죠. 근데 드미트리 공작이 어떻게 파리로 흘러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재밌습니다. 역사라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우리 아시겠지만 그 로마노프 왕조에서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라스푸틴이잖아요. 요승 라스푸틴. 요승이잖아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했기 때문에. 라스푸틴을 여러 사람이 황제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1916년에 라스푸틴이 피살돼요. 근데 황제가 알아보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조카 드미트리 공작이 거기에 관여를 해요. 직접 킬러가 된 건 아니지만 고용 청구를 하여튼 그 도움을 준 거겠죠. 도움을 준 거죠. 근데 로마노프 왕조 입장에서는 니콜라이 2세 입장에서는 데리고 있을 수 없죠. 쫓겨냈죠. 그렇죠. 추방했어요. 추방해서 흘러 간 곳이 프랑스고 그리고 거기로 흘러간 게 아니야. 프랑스는 이미 프랑스 파리는 전운이 감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비아리츠라는 도시를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처음 알았는데 스페인과 프랑스가 인접한 그러니까 대서양 쪽에 도시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스페인 바로 옆에 있는 도시 큰 도시가 있는데 이게 비아리츠예요. 비아리츠에는 당시 로마노프 왕조의 귀족들 미리 다 몸을 피한 사람들이 다 와서 살았어요.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온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거기 은거를 하고 있었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부전선에서는 전쟁이 났지만 여기는 전쟁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전히 그 제정 러시아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귀족들이 흥청망청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샤넬은 또 이쪽에다 가게를 냈거든요. 전쟁 나니까 여기서 하면서 그때 드미트리 공작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샤넬 넘버 5 얘기인데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의 그 위세, 화려함 이거는 이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위대한 독재자들이 있으면 후손들이 먹고 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정 러시아는 여러 군데에서 최고를 유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향수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조향사들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드미트리 공작을 통해서 샤넬은 그 제정 러시아 출신의 조향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재 조향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거기는 볼셰비키 혁명이 됐으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 그 당시만 해도 프랑스의 향수들은 그냥 식물을 말려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한 좀 낮은 수준의 향수였는데 그 새로운 향수, 네. 화학성, 화학적으로 이렇게 만든 향수를 네. 개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 샤넬 제국의 그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죠. 예. 이걸로 돈도 많이 벌고 예, 예. 샤넬의 이름도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렇죠. 계기가 되는 샤넬 넘버 5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드미트리는 이렇게 샤넬 넘버 5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헌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디아 길레프라는 사람? 이 사람은 또 샤넬이 후원을 한 사람이던데,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도 러시아, 그러니까 당시 제정 러시아 쪽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요? 그럼 이제 러시아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그 당시로는 아주 드문 어떤 개념을 만든 사람입니다. 프로듀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발레루스, 네. 그 러시아 발레단을 그 파리에서 결성해서 공연을 했어요. 예. 그 중에 그 이 사람이 그 디아길레프가 동성애자였는데 그 러시아 발레단의 최고의 그 무용수가 니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진스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묘가 몽마르트 묘에 있는데 정말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안 남아서 그렇지 이 사람의 춤은 놀라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니진스키와 동성애 관계였는데 이 사람이 니진스키 어느 날 다른 남자랑 사랑을 하게 돼요. 디아길레프가 아닌 다른 남자. 그래서 디아길레프가 이 사람을 일종의 자기 발레루스에서 러시아 발레단에서 파문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관계는 그렇게 되지만 디아길레프를 통해서 그 공연 예술에 대해서 샤넬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공연 예술. 그래서 자기도 모자도 만들고 의상도 공급하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대본, 극본은 장 kok토. 그리고 무대 미술은 피카소. 이런 사람과 만나서 공연을 합니다. 교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니진스키는 예를 들면 무용수고 무용수만 있어야 됩니까? 대본이 있어야죠. 그렇죠. 무대 미술도 필요하죠. 그렇죠. 의상도 필요하죠. 의상을 샤넬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디아길레프와의 인연 때문에 이렇게 샤넬이 예술가의 세계, 그 전까지는 돈만 그랬다가 예술가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렇게 당대 그 최고의 어떤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끼리의 상부상조가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죠. 샤넬은 이렇게 알게 된 사람을 평생 후원합니다. 보이지 않게. 디아길레프가 하는 공연들을요. 그래서 제작비도 되고 장콕토가 책을 사면 굉장히 많은 책을 사서 돌리고 그런 거죠. 그러고선 또 등장하는 인물이 이번에는 웨스터민스터 공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7년간 공식 연인 관계였다고 하네요. 샤넬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금수저라고 하는데. 금수저라는 건 좀 부족하고요. 울트라 금수저라고 합니다. 샤넬은 그 당시에 혼자 사는 여자였잖아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여자로서 성공한 여자였잖아요. 제가 중간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샤넬은 공식적으로 결혼을 한 적이 없죠. 한 번도 없는 이제까지. 건가요? 그렇죠. 혼자 사는 여자였죠. 그리고 직업적으로 성공한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샤넬과 연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었죠. 그 중에 한 명이 그 드미트리도 있었고 웨스트민스터 공작도 있었죠. 웨스트민스터 공작은 상처하고 이혼하고 아니면 상처하고 아이가 있었는데 웨스트민스터 공작도 샤넬을 결혼 상대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동거를 했는데 7년간 했죠. 근데 운명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샤넬에게 아이가 안 생긴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벌어지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 가서 이 사람의 성에 가서 7년간 사실은 관계했던 거죠. 사실혼 관계로. 이런 웨스트민스터 공작 아까 제가
금수저라고 해서 제가 울트라 금수저라고 했는데, 예. 이 사람은 그 왕실을 제외하고는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실을 제외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운동화 끈을 매다가 구두끈을 매다가 오늘 나 대서양으로 가서 요트를 타고 싶다 그러면 대서양으로 가면 됩니다. 거기 자기 쪽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중해로 가서 뭘 타고 싶다 그러면 지중해로 가면 됩니다. 거기 자기 선박이 있으니까 전용 선박.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지루하잖아요. 인생이 지루하잖아요. 뭐 관심이 어디 있는지 뻔하죠. 여자.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잘난 여자들과의 그 여행, 연애를 계속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공작 정도면 지금 영국에서 최상류층이잖아요. 1920년대, 30년대인데 그러면 처칠이 그 당시에 항상 한창 정치가로 활동하고 있을 때예요. 유력 정치인으로. 그때 웨스트민스터 공작을 통해서 처칠과 교분을 쌓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처칠과 같이 여행도 하고 애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처칠은 아주 드물게 정말 보통 남자들과는 많이 드물게 여자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처칠과 우정 관계를 쌓는 거죠. 우정. 그렇구나.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공작과의 관계가 그렇게 했고 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 샤넬이 독일 스파이였다. 그런 얘기들 저도 이거 진위 여부는 편집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과연 그게 사실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스파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그 똑같은 사실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나치 독일이 발급한 신분증에 샤넬의 본명은 아니겠지만 다른 이름과 함께 번호가 부여됐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보면 스파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잘 보면 이게 그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자,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샤넬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파리가 독일의 나치 독일에 점령되잖아요. 근데 파리는 프랑스는 항복해버리잖아요. 싸우지 않고 어차피 질 거니까. 그러면서 파리를 지켜야 되니까. 파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한 거죠. 근데 샤넬은 그 당시에 파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그러면서 지내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 조카가 나치 독일에 의해서 체포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모겠죠. 이모 입장에서 보면 영향력 있는 이모인데 조카의 석방으로 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인 인맥도 있으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독일 베를린 본국에 어떤 그런 선이 다하는 실력자를 만나요. 그때 그래서 이제 조카가 나오는데 샤넬은 패션 디자이너였잖아요.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낭만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내가 그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가 곧 런던, 영국을 공습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순진한 생각에 샤넬은 내가 스페인 쪽으로 가면 스페인 쪽으로 가서 거기서 영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처칠과 연결이 될 수 있다. 그걸 노린 거. 처칠과 연결이 되면 처칠은 언제라도 나를 만나줄 거니까 처칠과 면담을 해서 이거를 확전을 막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머리를 잘 쓴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나이브한 거죠. 그러면서
그게 무슨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는데, 네. 그걸 위해서 프랑스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네. 나치 점령하에 프랑스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독일 돈이- 나치 정부가 보증해주는 여행 증명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 적성 빠져나가려면. 예, 빠져나가려면. 그렇죠. 그럼 거기에는 이 사람은 뭐로 보증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대목만 보면 네. 완전히 스파이죠.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 대목만 보면 스파이죠. 네. 실제 네. 그 베를린 그 첩보국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있고 실제로 네. 누굴 데리고 스페인까지 갔으니까. 네. 그러면 그것만 보면 스파이라고 의심받기 딱이죠. 충분하긴 하네요. 예.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맥락을 보면. 예. 예. 그래서 네. 이 얘기를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 그건 어쨌든 근데 파리가 해방됐을 때 45년도 2월에 파리가 해방됐고 나서 그 수많은 일이 있잖아요. 이른바 그 나치에 협력한 사람들. 구역자들을.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그 샤넬은 파리에서 활동하면서 독일 이런 뭐 장교들 뭐 이런 실력자들과 친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잡혀갑니다. 네. 잡혀가요. 네. 해방되자마자 잡혀갈 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며칠 지나서 풀려나요. 그래요. 그 드문 케이스죠, 그렇게. 풀려나죠. 나중에 알죠. 샤넬은 웨스트민스터 공작에 손을 썼다는 걸 알죠. 그렇구나. 처칠과 웨스트민스터 공작이 처칠에게 힘을 썼겠죠. 그렇죠. 친한 사이니까. 예. 그리고 나서 샤넬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네. 스위스로 망명 아닌 망명 갑니다. 왜냐하면 네. 어쨌든 그 행동을 한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이 오해받기 딱이죠. 네. 예,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 책에는요, 이거는 여기 시청자분들께 조금 이렇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예, 계단을 한번 보여주시고. 예. 직접 가셨더라고요. 예. 샤넬에 살던 그 아파트와. 요거 중요하고, 계단 한번 보여주셔야 예. 돼요. 한번 이 카메라 한번 비춰드릴게요. 캉봉가 31번지. 예. 프랑스 파리의 캉봉가 31번지 샤넬의 매장이고, 그리고 여기는 2층에서 3층으로 2층으로 3층 올라가는 거울 계단이라는 데입니다. 예. 그리고 또 편집장님께서 저 가보신 곳. 이 매장과 31번가 전경 모습들. 여기 한번 가보시고서는 이렇게 쓰신 대목이 있는데 네네.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이게 여기 취재하는 게 사실 샤넬 취재의 핵심인 것 같아요.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샤넬을 쓸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한국 서울 샤넬 코리아를 예. 통해서 섭외를 했죠. 네. 섭외를 했는데 다행히 네. 그 섭외가 됐어요. 이제 작가로서 작가 얘기만 보여주겠다고 한 거죠. 네. 근데 여기는 그 아주 고급 단골 손님들, 네. 특히 유력 언론인들, 명사들만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네. 근데 저는 여기를 가면서 이 여기를 안 갔으면 내가 샤넬을 과연 이해할 수 있었을까? 네네네. 그러니까 불가능했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예, 보세요. 네. 여기 보면 샤넬의 방, 예, 응접실. 응접실입니다. 여기서 저기 소파가 샤넬이 앉았던 소파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 소파 그대로입니다. 저도 여기 앉아봤죠. 네. 근데 여기 보면 병풍이 보이죠? 한번 보세요. 병풍. 예. 병풍 보이죠?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 병풍이요. 샤넬의 그 은밀한 네. 사적 공간에 갔더니 네. 방마다 온통 병풍 천지예요. 병풍 천지요. 예. 그거 전부 중국식 병풍이에요. 그건 왜 그런 왜 그렇죠? 자, 이 샤넬 프랑스
강본가 31번지에서 네. 대회 그 홍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네.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그랬죠. 샤넬은 12살 때부터 9년간, 네. 그렇죠? 네. 한 7년, 7년. 7년간 버림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무의식은 평생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네. 평생 갑니다. 평생 가서 어떤 때는 괴롭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네. 자, 아버지는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죽었어요. 그럼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와 동생. 그렇죠. 네. 그럼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샤넬은 뭘 믿게 되냐면 네. 미신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병풍이 어떤 의미였죠? 병풍은 네. 악귀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가 있죠. 쉴드를 치는. 예, 그렇죠. 쉴드를 치는 거죠. 요즘 말로. 네. 그러니까 병풍을 중국식 병풍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여기도 보면 이 완전 중국 병풍이잖아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샤넬이 혼자 휴식하는 방의 전경. 이 중국식 자개 병풍입니다. 그렇죠. 예. 네. 놀랍죠? 예.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네. 샤넬의 그 은밀한 사적 공간인 것 같은데 중국 병풍. 그리고 네. 여기 보면 네. 뒤에 나오는데요. 그 보세요. 거북이,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자 뭐 등등이 있잖아요. 예. 근데 거북이가 또 의미가 있잖아요. 거북이는 뭘 해준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동양에. 예. 사자는 뭘 해준다. 예. 그렇죠. 네. 뭘 가져다 준다. 네. 그런 걸 믿었던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보호해야 돼요. 아무도 없잖아.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아무도 없잖아요. 불안한 심리를 그렇죠. 반영하는.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는 의미가 있으면 그걸 사다 놓고 거기에서 위안을 얻고자 했던 거죠. 이해 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예.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으면서 7년을 그 중요한 나이 때 경험한다는 건 그렇죠. 평생을 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그런 식으로 샤넬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뭐가 이건 무슨 의미라고 하면 또 갖다 놓고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쉴드를 치려고 했던 거죠. 보호를 받으려고. 왜냐하면 아무도 없어요. 없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부모. 그렇죠. 예, 그런 게 없죠. 알겠습니다. 또 샤넬의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예. 이 캉봉가 31번지는 그 샤넬 매장이 샹젤리제에도 있어요. 큰 게. 예. 근데 31번지는 성지잖아요. 일종의 네. 메카 같은 데잖아요. 네. 여기도 있어요. 네. 여기는 그대로 하죠. 네. 근데 그 한국에도 캉봉가 31번지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럼요. 예. 잘 보세요. 깡봉 31.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갔다 왔다는 거지. 성지를. 예. 참고로 그거 좀. 네네네. 재밌네요. 그런 얘기도. 그 샤넬의 최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네. 그 최후 1971년 오래 살았죠? 네. 샤넬이. 예. 1883년생인데 1971년도에 이제 최후를 맞이를 하는데 리치 호텔의 방에 누워 있다가 이제 하녀가 와가지고 하녀한테 남기는 말이 있더라고요. 뭔가 죽음의 그림자를 예견하고 있던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기자로서 오래 활동하다 보니까 네. 죽음의 그 사자, 네. 죽음의 사자를 봤다는 얘기를 여러 명 들었거든요. 그러세요? 죽는 순간에 누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운명하기 직전이야. 근데 아들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야, 아들아, 네 뒤에 누가 있다. 아들은 안 보이죠? 네. 바로 그거죠. 샤넬은 네.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주변의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말년이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과연 좋은가?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떠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회적 동물인데 네. 마음 맞는 친한 친구랑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리츠 호텔의 샤넬의 네. 잠은 거기서 잔 거예요. 리츠 잠은, 호텔에. 네, 하고, 네. 그리고 깡봉가 31번지에서는 사람을 만나고 네. 쉬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리츠 호텔에서 지금도 그 공간이 그대로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건 뭐 역사적인 공간이니까 그러면서 예. 저리 가라 저기 누가 있다 뭐 이런 걸 한 거죠. 마지막에 네. 네. 죽음의 사신을 본 거죠. 네. 예. 그럼 이제 샤넬의 삶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요약이 가능할까요? 그냥 불우했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패션의 어떤 리더로서, 세계적인 리더로서의 성공, 그 다음에 외로운 죽음, 이거를 뭔가 이렇게 함축할 수 있을 만한 뭐 표현이 있을까요? 야, 그 참 어려운 질문 하셨네. 그래도 예. 근데 제가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에서도 네. 8명의 천재를 만났는데, 네. 한 10명의 천재를 만났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을 받은 사람은 네. 샤넬이에요. 아, 예, 샤넬인데, 어떻게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불행한 환경에, 환경이 주어졌는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네. 하나씩 변방에서 서서히 파리로 들어가죠. 파리에서도 중심이 되죠. 네. 이러면서 자기 제국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샤넬이라는. 네. 한 인간이 이렇게 위대할 수가 있을까?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네. 샤넬의 한국 여성들뿐만 아니고 네. 샤넬 브랜드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게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가장 불우한 환경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을 만든 사람. 딱 정리가 됩니다. 예, 가장 불우한 환경에서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제국을 만든 예. 어떻게 보면 이 샤넬도 철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거죠. 더 위대한 거다. 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참 코코 샤넬에 대해서 오늘 조성관 편집장님 모시고 얘기를 잘 들어봤는데, 한 여인으로서 좀 기구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거에 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만의 패션의 영역을 만들어서 그게 프랑스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럼요. 유명한 예. 그런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고, 그야말로 파리가 낳은 천재라고 명명할 만한 사람이 바로 코코 샤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에디트 피아프. 이 에디트, 신의 목소리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이 에디트 피아프에 대한 얘기를 또 우리 조성관 편집장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흥미진진한 얘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